제게 주어진 그 토론은 우리 이재갑 교수님께서 그 발표해 주신 내용에 관한 거였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제가 토론을 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의료 현장에서 실제 이제 진단된 환자분들을 저희가 만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나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환자분들이 감염병에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취약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한 것과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고민하게 된 것들을 좀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취약계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고 그게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요. 의료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의료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취약계층을 좀 대략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실천 현장에서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의료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 우리는 생각하면 취약계층 하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떤 계층만을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1차적인 수준에서. 그럼 이런 분들은 의료급여나 차상위 계층의 환자분들, 주로 저소득층 환자분들이 취약계층이라고 이해가 되고 의미로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환자분들 외에도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노인,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학대나 폭력 피해자, 그 다음에 가출 청소년이나 미혼모, 그 다음에 노숙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특히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다문화나 난민 상태에 있는 이런 취약한 사회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갖게 되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치료 과정, 전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돌봄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취약계층이다라고 저희가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의료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취약계층이다라고 저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중증암이라든지 희귀 난치 질환이라든지 급성의 어떤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오래된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미숙아로 출생하는 경우나 말기 질환, 응급 또는 자살이나 정신 질환 여기에 감염병을 포함시켜서 감염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상황이 여기에 더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사실은 치료를 제대로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치료 전 과정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감염병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료 취약계층을 다 동일한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병원이라고 하는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감염병 심리사회 방역 지침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자료를 찾던 중에 여기에서는 재난 취약계층을 이렇게 구분하고 계셨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 가족, 신체 장애인, 질병을 가진 사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또는 공동생활시설의 거주자, 이주민이나 외국인 이렇게 조금 재난 취약계층을 구분을 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계층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심리 방역을 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지침들을 좀 발간을 해 놓으셔서 저희가 참고 자료로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재난 취약계층과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료 취약계층이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을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제도로서 이거 취약계층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범위까지 어떤 대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제도나 법이나 뭐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부터가 먼저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됐던 거는 그런 과연 감염병의 팬데믹과 사회복지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사실 결국에 지금 저희가 관심 있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취약계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세 번째 있는 이런 PPT 그림으로 좀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감염병과 취약계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저희가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감염병이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취약계층이냐, 또는 감염병은 없지만 취약계층이냐, 또는 감염병은 있는데 취약계층은 아닌 경우의 환자도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도 없고 취약계층도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이야기하는 팬데믹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네 가지 분위 중에서 어느 부분을 놓고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감염병도 있고 취약계층인 상황에 있는 환자분들은 네모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지체계가 굉장히 미약한 상태의 환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염병이 진단되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 심각한 고립이 되는 상태이고요. 소득이 중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 있고, 실제로 지금에서는 이제 정부가 치료비를 다 감염병에 관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감염병 진단과 관련된 비용과 이 감염병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치료비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 상급 병원이어서 더 그런 환자분들이 많으셨는데, 기존의 환자분이 갖고 있던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감염병 코로나라고 하는 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치료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걸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본인 부담이 발생을 했고, 그 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는 정부의 이제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통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환자 본인에게 부여되는 부과되는 의료비 부담이 꽤 큰 상태가 있는 걸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으로도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자기 비난, 분노, 고립감, 그다음에 사회적 낙인,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고민들을 함께 겪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시고요. 다행히도 그냥 경험을 한번 나누면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하고 후원금을 모아주신 그 후원금들을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셔가지고, 실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의 중증 환자 또는 경증 환자를 나눠서 의료용품이나 생활용품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을 긴급하게 시행을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감염병이 진단이 되면 환자분들이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져서 검사를 하고 나서 집에 잠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자가 격리 중에 이제 발병이 되면, 확인이 되면 이제 준비를 해서 입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감염병 초기에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거의 급하게 그냥 병원에서 슬리퍼, 집에서 생활하던 채로 이렇게 이제 병원에 끌려오는 건 아니지만 병원으로 모셔오게 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환자분이 실제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용품이나 뭐 생활용품들을 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환자분이 확진이 되면 가족들도 같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가족들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동모금회에 마침 이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드릴 수 있어서, 이런 게 이제 나중에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병은 없지만 취약계층이다라고 하는 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병원이 아닌 곳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종 사회 서비스들이 지금 중단이 되다 보니까 돌봄 사각지대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한 여러 사례들이 이제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봤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취약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비대면 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대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그 대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종사자에 대한 보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질병과 연관이 되고요. 응급이나 또 중증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
의료 취약계층으로 이제 전락이 되면서 질병이 악화되고 그 악화된 질병 상태로 오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힘들거나 또는 나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염병은 있지만 취약계층은 아니다. 그러면은 뭐 취약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겪게 되는 그 기본적인 심리사회적인 문제, 앞에 이제 감염병이 있는 취약한 상황에 겪게 되는 환자분들의 그런 뭐 두려움이라든지 자기 비난이라든지 사회적 낙인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입원을 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병원이 제공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아주 극심한 극도의 어떤 정서적인 불안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오셔서 상담을 하시기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또 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감염병도 없고 취약계층도 아닌 그럼 일반 국민은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면 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만들어 놨던 것처럼 저런 심리 방역 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 국민들이 좀 빠르게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서 막연한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게 하고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재원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감염병도 있고 취약계층인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병원에 저희처럼 의료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지원 방안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심리사회적인 문제 또는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감염병에 있는 환자들에게 우선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환자들이 호소하는 이제 그 당시 어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들, 그러니까 반드시 대면하는 상담뿐만 아니라 뭐 전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제도화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역할들을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제도화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감염병은 없지만 취약계층인 경우에 환자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 이재갑 교수님도 대유행이 더 크게 올 경우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하셨는데 민간병원의 환자분들이 다 입원이 아니 공공병원에만 환자분들이 다 입원은 불가능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차원, 그게 공공병원이냐 민간병원이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의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민간 병원들도 어떤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가 마련을 한다면 지금 공공병원을 당장에 더 많이 늘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그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그 근거들 또 뭐 그런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는데 뭐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률부터 검토를 해서 민간 병원들도 함께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병이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 관심사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대중적인 그런 어떤 홍보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이런 치료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들도 계속 문자는 보내지만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문자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자를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 재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그런 어떤 계층에 따른 그런 방역 지침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